그는 올해 일 흔들입니다. 3년 전 그는 손주를 집에 들여 공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은 물론 모든 뒷바라지를 도맡았습니다. 한밤중에 배고프다는 손주를 위해 라면을 끓여다 바쳤고 심지어 3년 동안 학원비로만 2억만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후 손주가 집을 떠나자마자 현관문이 채 씻기도 전에 사위가 찾아와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우리 집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집이 그들의 입에서 우리 집이 되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헌신이 고마움이 아닌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게 된 걸까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한 가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상대방은 할 말을 잃었고 온 가족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마지막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의 통쾌한 반격이자 묵묵히 헌신하면서도 존중받지 못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마침내 세상에 던지는 한마디입니다. 건강클리닉 닥터 수희연 팍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그가 어떻게 냉철한 이성과 행동으로 침해당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낡은 2층 단독주택은 방이 총 5개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집에서 진짜 사람처럼 산 건 나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임정남, 올해 72입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은퇴했습니다. 예전에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대전 시내를 누비며 출근하곤 했습니다. 공장이 철거되고 나이가 드니 하루하루가 조용해지더군요. 아내는 서양 화가였고 성은 최 씨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아미라고 불렀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떠났습니다. 가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죠. 그날 밤 십시반까지 버티던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보, 우리 딸 명주 좀 잘 지켜줘요. 나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재혼도 하지 않았고 이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딸 명주는 결혼 후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그 집에 사시는 게 편하시죠? 우리가 안 건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 남았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우리고 대문 앞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뉴스를 보며 정치인들을 욕하고 점심엔 국 한 냄비 끓이고 저녁엔 가끔 혼자 전기 그릴에 고기를 굽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저 정막을 달래려 켜두었지요. 이 집은 나와 아미가 1978년에 꼬박꼬박 붙던 적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그때는 평당 몇만 원도 안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이 집이 적어도 10억 원은 넘을 거라며 팔 생각이 없냐고 묻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집에 밴 추억과 냄새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는 아직도 아내가 손글씨로 쓴 여보, 좋은 아침이라는 자석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걸 떼지 못했습니다. 명주는 지금 경기도 분당에 삽니다. 공무원인 남편 서민철과 결혼했죠. 서서방은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입만 번지르르하고 속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겐 우진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3년 전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명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우진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분당에서 학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마침 아빠 집 근처에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입시 학원이 있잖아요. 우진이 거기서 지내게 하면 어때요? 아빠도 적적하실 텐데 우진이가 말벗도 해드리고요. 나는 별 생각 없이 승낙했습니다. 그래? 오라고 해라. 방도 많은데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게 뭐 어렵겠냐. 딸은 매주 주말마다 와서 보양식도 해드리고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기뻤습니다. 집에 사람 온기가 돌겠구나 싶었으니까요. 늙으면 다 그런가 봅니다. 손주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나는 열쇠를 꺼내 2층 뒷방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불보를 새로 갈고 선풍기 먼지를 털어내고 마트에 가서 새 슬리퍼 2켤레와 허브 치약도 사왔습니다.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우진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집에 들어온 첫날 할아버지라는 인사도 없이 현관부터 2층 방까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명주도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애가 좀 무뚝뚝해도 속은 여려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보살펴야 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 계란 프라이를 하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녀석이 좋아한다던 떡갈비도 시장에서 사와 구웠습니다. 첫 등근길 든든히 먹이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는 식탁을 쓱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식빵 없어요? 나는 순간 멍해져서 내일 할아비가 사다 놓으마 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대꾸도 없이 우유만 몇 모금 마시고는 가방을 메고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그날 점심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앞까지 가서 기다렸습니다. 같이 밥이나 먹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녀석은 학원 선생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본다며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혼자 순대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에서 턱턱 걸려 잘 넘어가지 않더군요. 밤 9시가 넘어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남은 반찬을 데워줬지만 계란과 떡갈비만 2번 집어먹고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식어 빠진 밥상 앞에 앉아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넓고 또 너무 비어 보였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나는 고3 수험생 시간표에 맞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빨래하고 도시락 싸기, 7시에 학교 태워주기, 점심엔 집에 와서 대충 국수나 말아먹고 장 보러 가기, 오후에 학교 픽업해서 학원 데려다주기, 밤 10시에 학원 마친 녀석 태워와서 야식 챙겨주기, 결명자차 끓여놓고 내일 가져갈 문제집 챙기기,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녀석이 쿵쿵거며 계단을 오르는 리듬을 나는 전부 외웠습니다. 아프지도 못하고 게으름도 못 피웠습니다. 좋아하던 바둑 한 판도 두지 못했습니다. 딸 내외는 주말에 가끔 들렀습니다. 한 손엔 과일 바구니, 한 손엔 빨래 가방을 들고요. 아빠, 얘 옷이 너무 많아서 아빠가 다 빨기 힘들죠? 이건 내가 가져가서 빨게요. 아빠, 이번 주엔 뭐 해 먹였어? 우진이 입맛 까다로운데 고기 좀 많이 먹여요. 아빠, 주말에도 얘 숙제하게 감시 좀 해요. 안 그러면 농땡이 피우는 거 몰라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내가 잘 챙기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나면 저녁 약속이 있어서 라며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나는 식탁을 치우며 그들이 가져온 포장도 뜯지 않은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묘하고 씁쓸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한 번은 우진이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비가 끓인 고등어 조림 맛있냐? 녀석은
난 엄마가 해주는 갈비찜이 더 좋은데 라고 하더군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음에 내가 배워서 해보마 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는 갈비찜을 할 줄 모릅니다. 그날 밤 꿈에 아내가 부엌 문가에 서서 고개를 저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우진이는 씻고 방에서 아이돌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해방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명준의 가족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내가 아미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시장 닭집에서 토종닭을 사와 3시간을 고아 만든 삼계탕을 내놓았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부추무침도 곁들였죠. 나는 그 맛을 잊지 않았으니까요. 밥을 먹다 말고 사위 서민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님, 이 집 땅값이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대전 중심가라 요즘 시세가 꽤 올랐죠?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팔 생각 없네. 사는 게 편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말 없는 듯 하더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저희 늙고 우진이 결혼할 때쯤 되면 이 집 물려주시면 딱 좋겠네요.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는 젓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몰래 내 집 벽돌 하나를 빼간 것처럼 마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식사 후 명주가 부엌으로 나를 끌고 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신경 쓰지 마요. 이 원래 말이 앞서잖아요. 그냥 아빠 덕분에 우진이가 나중에 서울 집값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내 집을 자신들의 미래로 확정 지었는지 말입니다. 이틀 뒤 사돈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히 교양 있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박가사돈, 요즘 건강하시죠? 우리 우진이 말은 잘 듣나요? 애가 너무 마르면 보약이라도 좀 지어 먹이세요. 나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참, 내 친구가 그 동네에 집을 샀는데 평당이 0만 원이 넘는다더군요. 입지가 참 좋아요. 정말 아무한테나 팔지 마세요. 나중에 우진이가 거기서 살림 차리면 서로 돕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대충 텔레비전을 본다며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설탕 가루처럼 가벼웠지만 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낡은 소파에 앉아 거실 맞은편에 오래된 나무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에는 아미가 붙여둔 복부자 스티커가 색이 바랜 채 붙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추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것도 아닌데 뼛속 깊이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 마루 어느 부분이 삐걱거리는지, 계단 몇 번째 칸이 미끄러운지, 부엌 어느 쪽이 여름에 더운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집을 미래의 우진이 집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위층 화장실 물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대맡에 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은퇴 후 적기 시작한 일기장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미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아이처럼 웃고 있는 아내의 사진. 나는 최근 페이지를 펼쳐 휘갈겼었습니다. 우진이가 온 지 2년. 키는 컸고 말수는 줄었다. 나는 매일 새벽밥을 짓고 양말을 빤다. 누군가 손자가 나를 닮았다고 하지만 녀석은 한 번도 나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 글씨를 바라보다 내가 이 집의 낡은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튼튼하고 쓸만하지만 아무도 말 걸지 않는 가구. 나는 감사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애니까 철이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요? 내 딸은요? 나를 달아 없어질 때까지 긁어 쓸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는 걸까요? 일기장 귀퉁이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3년 동안 국을 0번 끓였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끓여내지 못했다. 화장대 위 아미가 남긴 탁상 시계를 보았습니다. 우리 딸 좀 잘 지켜줘. 그때는 그 말이 딸의 가정을 지켜주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말 잘 듣는 바보였나? 남에게만 좋고 나 자신에겐 한 점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산 건 아닐까? 우진이가 고3이 되자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녀석은 새벽 6시에 나가고 나는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끙끙대는데 우진이가 옆을 지나가며 툭 던지더군요. 신발끈 풀렸어요. 새 끈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녀석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 밥과 국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반 이상 남겨져 있었습니다. 맛없다는 말은 안 했지만 손도 대지 않은 겁니다. 내 정성이 이제는 그저 때우기식 식사가 된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명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우진이 이번 여름방학 때 특강 들어야 한대요. 대치동 일타 강사가 하는 건데 250만 원이래요. 일단 아빠가 좀 내주세요. 우리 연말 보너스 나오면 드릴게요. 나는 두말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10년간 아끼고 아껴 모은 내 노후 자금 이 0만 원 정도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내겐 든든한 비상금이었습니다. 일단 800만 원을 찾고 비상금 조금만 남겼습니다. 돈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옷 속에 돈 봉투를 넣고 젖을까봐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다음 날 명주 부부가 왔습니다. 아빠 동작 빠르시네. 명주가 웃었습니다. 사위는 봉투를 받아 대충 세어보더니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진이가 이 은혜 기억할 겁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봉투 안에 든 게 돈이 아니라 내가 오래 키운 고양이를 그들이 쓰다듬지도 않고 채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밥도 안 먹고 서울에 일이 있다며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차린 갈비찜과 잡채, 계란말이를 보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지무침을 한 입 먹었는데 입안이 썼습니다. 며칠 후 사위가 우진이를 데리러 와서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낡은 집 리모델링 좀 하죠. 냉난방도 좀 손보고. 나중에 우진이 결혼하면 바로 들어와 살아도 되게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돈 많이 들 텐데? 라고 했습니다. 에이, 나중에 제가 낼게요. 어차피 이 집 제2의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나와 아미가 벽돌 한 장 한 장 빚 갚아가며 지은 집입니다. 아미가 임신 5개월 때 거실 커튼을 다는 내 옆에서 못을 건네주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시끄러울까봐 큰 소리도 못 냈던 그 시절의 애틋함을 그들은 우리가 고쳐줄게 한마디로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남은 통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정기예금 하나 남은 것, 그리고 생활비 통장 잔고 360만 원. 나는 통장을 들고 나와 은행 앞 가로수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내 손등을 비추는데 피부가 말라 비틀어진 묵껍질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서랍 깊숙이 잠그고
고구마 죽을 끓여 짠지와 먹었습니다. 고기도 계란도 없는 밥상이었지만 그들의 거짓된 사첩 반상보다 훨씬 속이 편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작은 생각이 싹 갔습니다. 다음에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해볼까? 7월의 대전은 찜통 같았습니다. 우진이는 방학 내내 방에 틀어박혀 모의고사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녹두죽을 끓이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영어 듣기 평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녀석은 열심히 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딸 내외가 갑자기 인테리어 업체에 팜플렛을 한 뭉치 들고 왔습니다. 아빠, 우리 요즘 견적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집 구조 좀 바꾸면 좋겠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바꿔? 왜? 사위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험하잖아요. 인덕션으로 바꾸고 욕실도 건식으로 하고 다 아버님 위해서예요. 명주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죠? 여기 시내랑도 가깝고 고쳐놓으면 나중에 우진이 결혼할 때 서울 전세 사느라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찻잔이 이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들의 미래 계획 속에 묻혀 삐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인테리어 비용 일부는 저희가 낼게요. 사위가 나를 빤히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커서 혼자 지내기엔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는 요양병원이 있는데 시설이 아주 좋아요. 거기 계시면 저희가 여기 관리할게요.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자 명주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빠,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에 계시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가 혼자 살고 싶은지 물어본 적은 있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다 아버님 위해서입니다. 짐도 많고 지저분하고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나는 식탁 위에 있던 우편물을 그들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우진이 학원 2학기 등록금 고지서였습니다. 250만 원. 이거 너희가 낼래? 명주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가 몇 달 내주신다면서요? 우리 연말이라 돈 쪼들리는데. 이미 8개월 내가 냈다. 이번엔 너희 차례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사위가 고지서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내죠. 그들이 떠난 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내 집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다면서 모든 결정은 자기들이 한다. 나는 언제 결정권을 잃었나. 그날 밤 젊은 시절 비료 공장에서 등짐을 지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미와 번갈아 밥을 하고 명주를 키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산 집. 에어컨 한 대도 아까워 명주 중학교 때 처음 달았던 그 집. 이제 그들은 이 집이 나한테 너무 크다고 합니다. 나를 위한답시고 예의 바르게 요양원으로 치워버리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폭력은 효도라는 이름의 포장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명주가 와서 3층 창고를 정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고 싶다면서요. 나는 환영했습니다. 어릴 때 딸아이는 내 군대 시절 빗자루머리 사진을 보며 깔깔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딸이 웃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뒤지는 손길이 빨랐습니다. 눈빛도요. 내가 대추차를 끓여 올라갔을 때 딸은 아미의 폐물함을 열고 있었습니다. 금 목걸이, 금 팔찌, 장모님께 물려받은 옥반지. 너 뭐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명주는 흠칫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 생신 때 한복 입으시는데 엄마 거목걸이 좀 빌려드릴까 해서요.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다가가 상자를 탁 닫았습니다. 이건 네 엄마 거다. 누구 치장하려고 둔 거 아니다. 명주가 입을 비죽였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어차피 엄마도 안 계신데. 썩혀두면 뭐해요? 나중에 다 제거될 텐데.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진짜 왜 이러세요? 예전엔 저한테 다 주신다더니 이제 와서 딸한테도 인색하게 구시는 거예요?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중엔 네 것이 되겠지. 하지만 그 나중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내려와 부엌 찬장 깊숙이 쌀통 뒤에 숨겼습니다. 딸은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저녁 약속이 있다고 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내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대전 집값이 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버티지 않았다면 아미의 목걸이는 시어머니 목에 걸렸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미의 삶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모은 증거고 아프기 전 그녀가 웃으며 걸어보던 추억입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내게 말했었죠. 이거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꺼내봐요. 나는 가지만 내 흔적은 당신 곁에 둘게요. 그걸 어떻게 남의 잔치에 빌려줍니까?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위층에서 들리는 우진이의 키보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내 마음속에서 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존중해 줄 거라는 기대, 그 헛된 불씨가 꺼졌습니다. 다음 날 철물점에 가서 소형 금고를 샀습니다. 폐물을 넣고 옷장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밤에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가족끼리 정은 나눌 수 있어도 물건의 주인은 분명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거절이다. 우진이가 합격 통보를 받은 날은 맑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서울대 경영학과 붙었어요. 나는 1초간 멍하다가 웃음을 터뜨리며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장하다. 정말 장해. 녀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칭찬해 준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딸 부부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시내 횟집 예약했어요. 사돈댁도 오실 거예요. 축하 파티예요. 나는 좋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나는 아미가 생전에 젊어 보인다고 했던 회색 조끼를 입고 나갔습니다. 룸에 들어서니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석에는 사부인이 앉아 있었고 우진이는 부모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앞엔 찻잔 하나와 땅콩 접시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손님처럼 말이죠. 자, 우리 우진이의 앞날을 위하여! 사위가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더니 결국 해내네요. 우리 서씨 가문의 자랑입니다. 서씨 가문이라는 말에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지난 3년 명주가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지. 학원 알아보고 스케줄 짜고 엄마 정성이 하늘에 닿은 거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부인은 대학 입학 축하금이라며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십시 학원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기다리던 늙은이는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시장을 보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가시가 덜 발라진 매운탕 국물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들의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붙잡고 있는데 잊혀진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우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말고 대전이나 지방 국립대는 생각 없니? 가까이 있으면 할아비가 챙겨줄 수 있는데. 우진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서울대 나와야 금융권 가서 연봉 많이 받는데요. 잠시 후 사위가 왔습니다. 기숙사 신청서 대신 서울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요. 아버님, 우진이 서울 보내기로 확정했습니다. 기숙사는 불편하고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려고요. 근데 서울 전세가 워낙 비싸서 아버님이 보증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얼마나? 일단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진 저희가 대출받고요. 1억. 그는 1억을 콩나물값 말하듯 했습니다. 나는 식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내 돈은 이제 없다. 사위가 인상을 썼습니다. 아버님, 지난번에 주식 파셨다면서요? 예금 남은 거 있다면서요. 그래, 한 300만 원 남았다. 그거라도 줄까? 그는 입을 다물었고 명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날 끓인 닭곰탕을 한 입도 못 먹고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의 뼈가 시려서였습니다. 어떤 헌신은 기억되지 않는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것을 당연한 의무라 여기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진이가 서울로 가기 전 2달 동안 딸 내외는 뻔질나게 내려왔습니다. 처음 10분은 안부, 그 뒤는 항상 돈 이야기였습니다. 아빠, 관악구 쪽에 진짜 좋은 오피스텔 나왔어요. 아빠, 나중에 이 집 하실 거잖아요. 미리 좀 당겨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갚을게요. 그 말들은 내가 1억을 주는 게 그들의 인생을 완성해 주는 것이지 내 노후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는 듯 들렸습니다. 나는 생각해보마 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날 밤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67만 3,800원. 집에 돌아와 내 이름 임정남이 찍힌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내 이름은 건물주, 물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명주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그 집 계약하기로 했어요. 아빠, 돈 준비되면 바로 송금해 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밤새 결혼증명서, 등기권리증, 보험증권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본인 생전 모든 재산은 더 이상 직계가족에게 상속하지 않는다. 주택 매각 후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아동교육 후원단체에 기부한다. 다음 날 법무사 친구를 찾아가 공증을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남아, 정말 자식들 안 줄 거냐? 걔들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심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양심 있는 아이들에게 주련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마치 밀린 택배를 반품하는 것처럼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공증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빈문서에서 내 이름을 지운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우진이가 떠나기 전날 밤 녀석을 불러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현금 100만 원과 편지였습니다. 우진아, 축하한다. 이 돈은 네가 써라. 부모한테 묻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내 인생을 살아라. 녀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우진이가 떠난 다음 날 나는 부동산 중개인 황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황 사장, 집 내놓겠네. 네? 형님, 정말입니까? 노후에 사신다면서요. 진짜 노후를 보내려고 파는 거야.
남의 노후 자금 되지 않으려고. 알겠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10일 안에 나갑니다. 가족들에겐 비밀로 해주게. 토요일, 소문을 들은 딸 부부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빠, 집 내놨다면서요? 미쳤어요? 명주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이 집 우진이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1억이입니까? 사위가 책상을 쳤습니다. 내 집이다. 내 마음이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이러면 우리 다 죽어요. 이 대출에 애 학비에 이 집 믿고 있었는데. 이 집이랑 너희 빚이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희한테 10원 한 장 빚진 거 없다. 사위가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문서 어딨어? 아버님이 치매가 오신 게 분명해. 나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주거 침입입니다. 경찰이 온다는 말에 그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시네. 인연 끊읍시다. 사위가 뱉고 나갔습니다. 이미 끊어졌다. 내가 답했습니다. 명주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더니 남편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집은 조용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에 얹힌 돌덩이가 내려간 듯 했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어 유언장과 기부약정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황 사장에게 전화해 계약을 진행시켰습니다. 매각 대금이 통장에 찍힌 날, 나는 기부단체에 약속된 금액을 이체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아미의 방에서 그녀의 목도리와 우리가 주고받았던 낡은 편지를 챙겼습니다. 이 여행에서 내가 가져갈 유일한 보물입니다. 열쇠를 넘겨주고 택시를 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미의 목도리를 무릎에 덮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러가. 강릉역에 내리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예약한 곳은 청산 휴식처라는 실버타운 같은 곳입니다. 양로원이 아니라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마을입니다. 바다가 가깝고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방은 작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창가 책상에 아미의 사진을 놓고 스탠드를 켰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잘했어, 잘했어 하며 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가서 파 한 단, 두부 한 모, 그리고 따뜻한 순두부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상인 아저씨가 새로 오셨나 봐요? 표정이 편안해 보이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 아무도 제 인생을 뺏어가지 않거든요. 저녁에 화단에서 홍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체국장 출신인데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우울증이 와서 여기로 도망왔다고 하더군요. 잘 오셨소. 나랑 바둑이나 둡시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임정남 72세. 인생 전반전은 남이 설계했지만 후반전은 내가 직접 짓는다. 이곳은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쉴 곳이다. 새벽 5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녀석이 울먹였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넌 서울에 있고 난 강릉에 있다. 나중에 할아비 보고 싶으면 너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오거라. 네, 기억할게요. 그래, 그거면 됐다. 할아비 잘 지낸다. 끊으마. 창문을 여니 새벽 공기에 바다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멀리 산 그림자가 겹겹이 보였습니다. 인생에 출발선이 있다면 나는 이제야 진짜 출발선에 선 기분입니다.
임정남 씨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족쇄가 될 때, 헌신이 거래가 될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나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에겐 뜯어먹을 자산이었던 집 한 채가 그에게는 추억이자 자유였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